자, 이번 여행은 미국에서 남미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가는 여행입니다. 그런데 여행이랄 게 하나도 없어요. 무대는 뉴욕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,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여객선이지만 거기서 밖에 보이는 풍경도 없고 배 내부의 어떤 그 구조 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이야기만 거기서, 스토리만 거기서 전개가 돼요. 그런데 체스 이야기입니다. 우리 이 동양에는 이제 바둑이라는 진짜 머리 아픈 뭐 오락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뭐 두뇌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있죠. 거기에 이제 비견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체스죠. 그런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체스가 그 바둑보다는 그 수의 오묘함이랄까 복잡함이랄까 이런 게 좀 덜한가 봐요. 그러니까 왜 인공지능이 바둑은 사실 AI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적이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죠. 체스는 아마 한 7, 8년 전쯤 될 겁니다. 이긴 것이. 자, 어쨌건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로 체스 이야기라는 이 책입니다. 체스 이야기. 작가는 스테판 스바이크라는 사람이고요. 스테판 스바이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. 이 사람은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. 1881년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비엔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. 근데 우리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.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것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것이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굉장히 중요한데 그 후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공중분해가 됐고 그 지금 현재의 오스트리아는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어떤 유산을 그대로 일부만 가지고 있지 그런 어떤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. 뭐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문학, 철학, 과학, 또 미술, 음악, 또 뭐 이 의학 등등 모든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유산을 남겼더라고요. 그래서 참 그게 뭐랄까 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참 미스테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 슈테판 스바이크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나서 그 제국의 끝머리의 영화를 맛보고 그냥 쓰러져 버린 1942년인가요? 1942년에 자살했습니다. 브라질에서요. 왜 브라질에서 자살을 했냐면은 이제 1930년대 히틀러가 등장해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히틀러에게 잡아먹힙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사실 그 독일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지독한 파시스트 국가로 독일과 한 몸이 돼 있어요.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브라질로 망명을 했습니다. 브라질로 탈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 그 정신적으로 너무 심하게 그 알타가 우울증 아주 심한 우울증에 있다가 부인과 함께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4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죠. 그런데 이 사람은 비인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박사학위는 철학으로 학위를 받았더라고요. 자, 아무튼 그래서 스테판 스바이크라는 사람은 뭐 작품은 접하지 못했어도 이름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. 저도 그랬고요. 자, 그래서 이 체스 이야기란 것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는 뉴욕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여객선입니다. 거기서 체스 두는 이야기예요. 체스 대국하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겠냐? 사실 저는 체스 규칙도 잘 모르고요. 어떻게 두는지도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체스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말하면은 뭐
장기 둘 때 장군을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체크메이트 이런 거 그런 어떤 체스 판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스토리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.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. 간단한 게 뭐냐면은 이 배에 아주 유명한 체스 챔피언, 세계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체스 챔피언이 타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체스 챔피언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그 사제관에서 하인으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뭘 가르쳐도 학교에 보내서 가르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뭐 똑같은 걸 여러 골백번을 가르쳐도 알아먹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에요. 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체스에 관한 한 완전히 이건 천재죠. 그러니까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연히 그 재능이 발견이 돼서 결국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세계의 독보적인 체스 왕이 되는 거죠.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지몽매하다고 말씀드렸죠. 그 무지몽매한데 탐욕이 아주 많아요.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체스 그 재능을 이제 돈을 끌으면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. 그 외에는 전혀 뭐 인간적인 면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. 자,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배에 올라탔습니다. 왜 배에 탔겠습니까?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제 뭐 투어 가는 거죠. 말하자면 체스 두러 가는 겁니다. 돈 받고.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주인공이랄까요? 주인공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. 이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체스 챔피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두뇌에 대한 어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접근을 했지만 뭐 말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화자도 지금 그런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우연히 이제 돈 많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부추겨서 이 체스 챔피언과 체스를 두게 하는데 뭐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. 체스를 두는데 한 사람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. 동시대국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챔피언은 예를 들어 8판을 동시에 두는 거죠. 이쪽에 8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또 그러다가 또 뭐 이제 8대1로 두는 거죠. 그러니까 한 판을 두는데 여기는 8사람이 의논해서 두고 여기는 이 챔피언은 혼자 두는 거죠. 그런 식으로. 그런데 이제 이런 대국이 가능한 것은 그 체스 챔피언이 워낙 탐욕스럽기 때문에 돈만 주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화자가 찾아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돈은 그 사람이 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런데 뭐 해봐야 화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뭐 심리라든가 두뇌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것을 엿볼 기회도 전혀 없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. 엄청난 인물이 나타나요. 그래서 이 8대1로 체스를 두는데 그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서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거죠. 이 8명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체스판을. 자, 이미 패색이 짙은 판을 무승부로 뒤집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만약에 처음부터 뒀다면 이겼다는 이야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혜성처럼 등장한 이 사람, 여기는 ABCD 할 때 B 박사라고 익명으로 나옵니다. 자,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비밀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 책의 스토리는 완전히 추리소설 같습니다. 한쪽에는 체스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탐욕밖에 없는 무지몽매한 그런 세계 체스 챔피언이 있고, 또 한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B 박사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,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B 박사는
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, 아까 제가 서두에 히틀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그게 바로 이 책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숨겨진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이 비 박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실, 그리고 그 황실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 대수도원 이런 쪽에 비밀 재정 담당자였어요.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부를 다루는데, 요새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그거 뭐 돈 세탁? 뭐 그런 비슷하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쫙 그걸 다루는 그런 어떤 집안이었어요. 이게 그렇게 내밀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이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나타납니다. 게슈타포가 이 사람을 잡아가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은, 이 비 박사는 체스를 둔 적이 없어요. 뭐 고등학교인지 뭐 거기를 졸업한 이후에는, 그 전에도 오락으로 그냥 우리 보통 사람처럼 재미로 그냥 두어본 적은 있지만,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? 그 비밀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이 뭔가 상상해 보십시오. 그리고 이 책은 옛날에 왜 그 문고본이란 거 있었죠. 이렇게 작습니다. 책이 작기도 하고요. 페이지 수도 본문 스토리는 한 뭐 150여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책을 주문을 했을 때는 제법 뭔가 읽을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했는데, 읽을 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보니까 너무 작고 얄팍한 거예요. 그래서 받자마자 다 읽어버렸습니다. 재밌어요. 그래서 마치 아가사 크리스티나 무슨 코난 도일 같은 이런 그 추리 소설처럼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는데, 그 속에 이제 깊은 뜻이 있습니다. 자, 아까 제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히틀러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게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배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? 그 무지 목매하고 체스밖에 모르는 인간, 또 그 과거에, 그러니까 어떤 구세계 질서에서 그 많은 것을 담당하다가 그 제3제국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체포돼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, 뭔가 이렇게 상징이 뭔가 있죠.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이 책 속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는 그 처절한 뭐랄까요, 그 고독이라는 고문, 거기에서 정신분열에까지 이를 수 있는 어떤 그야말로 내면의 한 사람, 한 인간의 또 권력에 의해서 무너진 그 한 인간의 짓밟힌 내면의 어떤 정신분열까지 이르는 어떤 그런 뭐 내면의 분열이라고 할까요? 그것도 분열된 두 개체의 어떤 투쟁이랄까요? 막 그런 갈등이죠. 그런 것들,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펼쳐지면서, 그것이 이제 체스판을 무대로 해서 펼쳐진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작가, 아주 이 사람이 천재적인데요. 뭐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해버려서 이 체스 이야기는 바로 이 슈테판 츠바이크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작품입니다. 1942년에 사망을 했는데 41년에서 42년 사이에 쓴 작품이라고 해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작품이면서 또 아주 분량은 작지만 걸작이라고 해야 되나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슈테판 츠바이크의 최후의 걸작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슈테판 츠바이크의 최후의 걸작 체스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게 분량도 작고 짧지만 긴박하고 그러면서도 깊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아주 스릴 넘치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일독을 권해드립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